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고. 그때는 파혼의 아픔이 너무 커서 그 말이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점점 실감나더라고요. 그때 파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걸 되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현재 작은 뷰티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예요. 20대 후반쯤에 한 번 파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예비 신랑 쪽에서 결혼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의 황당함이 아직까지 저에게 전해지는 듯하네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간의 연애를 했고 그 사람의 프로포즈로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가 그 사람일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여태껏 겪어왔던 남자들과 다르게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예비 신랑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언젠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몇 번 예비 시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집이 정말 좋더라고요. TV에 나올 법한 재벌집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나를 곱게 봐주실까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저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집안과의 만남인지라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신랑과 다툰 적이 많았어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서슴없이 묻더라고요. 우리 이제 서로 경제적으로 오픈해야 하는 거 아닐까? 부부라면 같이 돈을 모아야지. 혹시 얼마 정도 모았어? 나는 이 정도 봤어. 혹시 자기 집안에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어? 지원? 글쎄, 아직 그런 말을 나눈 적은 없는데 해주실까? 자기가 외동딸이고 장인어른이 병원 원장이시잖아. 아마도 지원을 해주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 터놓고 여쭤봐. 우리 이제 신혼집 구해야지. 나도 우리 부모님께 여쭤볼게. 그래, 지원받으면 좋긴 한데 우리끼리 해결할 순 없을까? 양쪽 부모님께 너무 부담 드리는 거 별로라서. 다시 돌려드릴 텐데 뭐. 솔직히 지금 우리끼리 모은 결혼 자금으로는 투룸 빌라도 못 구해. 그리고 결혼 준비는 반반으로 하는 건 어때? 나도 지금은 직장인이라 모든 걸 내가 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신혼여행 반반, 스드메도 반반, 예식장도 반반 내는 걸로 하자. 그리고 자기 엑셀 잘해? 엑셀? 나는 업무에 엑셀을 쓸 일이 없어서 잘 안 쓰는데. 왜? 그럼 결혼 준비하면서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내가 재무 쪽에서 일하잖아. 엑셀로 준비해서 수시로 이메일로 공유할게. 그럼 한눈에 재정 상황 볼 수 있어서 좋잖아. 그리고 본격적인 돈 관리 문제는 결혼 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자. 예비 신랑은 아주 빠릿빠릿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모든 것들이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잘 이끌어준 덕분에 결혼이라는 걸 차근히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둘 다 나이도 동갑인데다가 사회 경험도 비슷해서 모아놓은 돈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반반씩 부담해서 결혼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성큼 다가온 신혼생활이 기대됐어요. 예비 신랑의 성격은 약간은 계산적인 편이었어요. 이과적인 스타일이 있잖아요. 때로는 냉철해 보이고 엄격해 보였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더라고요. 확실한 걸 좋아했던 예비 신랑은 10년 후 계획까지 다 짜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짠 계획이야. 어때? 10년 후에 우리는 자산을 이만큼 모을 수 있어. 괜찮지? 좋네. 그런데 인생이 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때로는 일을 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을 거고.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도 플랜을 짜놔야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살 수 있잖아. 응?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어. 적어도 출발선보다 멀리 갈 수 있어야지. 안 그래? 그리고 장인어른 말이야. 아빠가 왜? 자가야 아니면 전세야? 자가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구나. 그 외 자산은 어떻게 돼? 글쎄,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자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 정확히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아니,
적어도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장인어른이 갑자기 잘못되셔도 수습을 할 수 있잖아. 결국에는 우리가 다 책임질 건데. 그렇긴 하지만 난 아빠랑 돈 얘기하는 거 조금 조심스러워. 그런 걸 조심스러워하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돈 얘기 꺼내는 걸 유독 부끄러워한다니까? 나는 그게 한참 잘못했다고 생각해. 결국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건강과 돈인데 건강 이야기는 그렇게 대놓고 하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왜 조심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 가치관은 그래. 다른 가치관도 있는 거잖아. 나는 아빠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관심도 없고. 물론 나는 예비 시부모님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 우리 것도 아니잖아.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책임질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무슨 돈 얘기만 꺼내면 정색하고 그러더라? 정색이라니. 나는 솔직히 이런 대화가 주제를 벗어난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 당장 예식장, 스드메, 신혼집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카페에 앉아서 서로의 부모님 자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건 결혼하고 나서 차차 얘기를 꺼내도 되는 거잖아. 자기가 물론 풍족한 집안에서 잘 자라온 거 알아. 걱정하는 게 뭔지도 잘 알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나름대로 착실히 사셨고 자산도 나름 있으셔. 노후 걱정할 정도 아니니까 걱정 마. 나는 부부간의 공동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야망이 있는 편인데 자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것 뿐이야. 한 명이 죽어라 이끌고 가면 뭐래? 나머지 한 명이 게으른데. 뭐? 게을러? 지금 내가 게을러 보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더 이상 얘기해봤자 싸움만 더 커질 것 같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치관의 차이를 느낄 때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됐지만 결국에는 다시 화해를 했고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때가 청첩장이 막 나왔을 시기였고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청첩장을 나눠주고 있던 찰나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결혼을 멈춘다는 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차피 결혼 전에는 다들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맞춰가는 과정일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친구들을 만나 청첩장을 전해주며 밥을 먹고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화장실로 부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결혼 앞두고 이런 말 잘해서 미안한데 아무래도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뭐가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인데? 지난주 주말에 내가 남자친구랑 식당에 갔거든? 그런데 바로 건너 테이블에 네 예비 신랑이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여자랑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여자? 어떤 여자? 중간중간 목소리가 들려오긴 했는데 무슨 분위기가 소개팅 같더라고. 말도 안 돼. 결혼이 코앞인데 소개팅이 말이 돼? 내 말이 그거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네 예비 신랑이 맞았어.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라고. 물론 내가 잘못 본 거면 다행이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약속 자리가 끝나자마자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내 친구가 자기를 봤대, 식당에서. 뭐? 그게 무슨... 분위기가 소개팅 같았다는데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날 나 만나지도 않았잖아. 여자 만난 거야? 지난주 주말에 어디서 뭐 했어? 아 그거 거래처 미팅이야. 거래처 미팅을 주말에 파스타집에서 해? 워낙 깐깐한 사람이라 내가 아는 일 알잖아. 거래처가 부르면 주말이고 휴가고 바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그럼 내가 결혼 코앞에 두고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미쳤어? 안 그래도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 그럼 왜 거짓말했어? 그날 집에서 쉰다며. 집에서 쉬고 있었어. 갑자기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고 오라 그래서 나간 거야. 금방 다시 집에 들어왔고.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어디서 만나? 당연히 식사 자리 찾다 보니 파스타 집에 간 거지. 그럼 대낮부터 술을 마시리?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이런 일이 있다고 미리 말하고 나갔어야지.
그날 우리 싸웠잖아. 가뜩이나 자기 기분도 안 좋은 상태인데 내가 일적으로 여자 만나러 간다 그러면 기분 좋겠어? 나는 나름대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곤란해. 모르겠어. 내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일지 확실히 안 서. 우리 결혼할 사이야. 다른 사람 말에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야지. 핸드폰 내놔. 뭐? 여자를 만난 건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게 핸드폰 좀 내놓으라고. 진짜 이럴 거야? 기어코 나를 의심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믿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내놔. 혼란스러웠던 저는 결국 예비 신랑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도 늘 예비 신랑에게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더라고요. 다행히도 핸드폰 안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신랑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이제 와서 예비 신랑이 다른 여자가 생긴 거면 어쩌지. 그렇게 된다면 결혼이 취소될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릴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겠더라고요. 어리석게도 저는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 것이죠.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잘 넘겼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사이좋게 결혼을 잘 준비했고 어느덧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결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으니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결혼식 3일 전 그날 저에게 폭탄이 떨어졌어요. 예비 신랑과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혼자 벽에다 말하고 있는 분위기였달까요. 입맛이 없는지 한참 동안 먹지 않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예비 신랑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뭘? 결혼 생활 말이야. 잘 해내야지. 힘들어도 같이 잘 이겨내기로 했잖아. 오늘따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말 미안한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자신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가?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뭐? 파혼하자고. 미쳤어? 지금 결혼식 3일 전이야. 예식장도 예약했고 신혼여행도 다 예약한 상태라고. 뭐 나한테 삐진 거라도 있어? 말을 해야 알지. 신중히 생각해봤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더라. 나도 결혼식 코앞에 두고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도저히 결혼해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끝내는 게 낫잖아. 우리 청첩장 나눠준 사람들은 어쩌고. 그 사람들은 전부 우리 결혼식 보러 오겠다고 스케줄을 빼놨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 스스로가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지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결혼 취소됐다고 한마디 하면 끝낼 텐데 별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 어떻게 결혼식 3일 전에 파혼하자고 요구할 수가 있냐고. 결혼 전에 뭐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어? 나도 그래. 자기만 그런 거 아니라고.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가 있겠어? 그래도 우리 추억도 많고 서로한테 의지도 많이 했잖아. 내가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며. 나도 그래. 그 마음 변치 말고 결혼식 올리자. 어? 미안하다. 내가 못난 사람이라 그래.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만 여기서 헤어지자. 안 돼. 못 헤어져. 절대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이유라도 알자.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너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다고. 불행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왜 불행할 것 같냐고. 다시 생각해봐. 지금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지쳐서 그래.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도 나를 잘 알잖아.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거.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내가 고칠게. 맞출 테니까 한 번 더 생각해주면 안 될까?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너랑 결혼 자체가 하기 싫다니까? 다 싫다고. 어쩜 그렇게 무책임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마음 상태로 결혼을 하는 게 무책임한 거지. 나는 너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야. 너도 영혼 없이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 기가 막힌다 진짜. 그럼 내 돈 내놔. 너한테 준 결혼자금 내놓으라고. 그래. 안 그래도 계좌에 채주려고 했어. 어차피 깔끔하게 나누는 게 서로 좋잖아. 우리 이제 볼 일 없는 걸로 하자. 가지마. 내가 잘할게. 결혼만 취소하자고 하지마 제발. 질리게 하지 말고 이거 놔. 파혼이 무슨 대수라고. 예비 신랑은 매달리는 저를 냉정하게 내친 후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게 갑작스러웠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요? 저는 결혼 3일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게 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내내 그 누구에게도 파혼을 당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도착해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나왔고 구구절절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너무 갑작스러우셨는지 재차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당장 전화를 하겠다며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울면서 밤까지 마음을 추스리고 있던 그때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봤더니 예비 신랑이 저에게 계좌이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준 돈이 얼마인데 꼴랑 300만 원만 붙여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안 받길래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더니 결국 받더라고요. 왜 자꾸 전화해? 잠도 못 자게. 정신 나갔어?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인데 300 붙여주고 끝내자고. 가끔 정산하고 반만 나누니까 딱 그 정도 남더라. 그게 뭐가 어때서? 거짓말하지 마. 그걸 나더러 믿더라고. 내가 그 정도도 계산 안 해본 줄 알아? 그럼 내가 돈 가지고 장난이라도 친다는 거야?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돈 핑계로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싶은가 본데 그만 좀 해. 끝난 사이에 그러고 싶냐? 뭐? 구질구질? 그래, 나 원래 구질구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더 내놔. 너 혼자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놓으라고. 일방적으로 파혼하면 다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나한테 상처 준 거 그대로 벌받도록 저주할 거라고, 이 못된 자식아. 진짜 좋게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저주를 하든 말든 알았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돈 줬으면 먹고 떨어져 그지년아. 나한테 씹어서 호강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파혼당하니까 마음이 좁아지. 너도 네 인생 좀 주체적으로 살아. 남의 인생에 기생하면서 놀고 먹으러 가지 말고. 그럼 너는 잘난 게 뭔데? 열등감 덩어리에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너도 네 분수에 맞게 살아, 그지 같은 놈아. 적어도 너보다는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로 밑바닥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볼 일 없도록 하자. 네 번호 차단할 테니까 전화할 생각하지도 마. 한때는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을 준 사람이 되었네요.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예비 신랑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며느리감으로 너무나 예뻐해 주시던 그분들은 대체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지, 그리고 파혼을 해야 했던 이유를 혹시나 알고 계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마음에 끝을 내더라도 속이 좀 시원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날이 밝자마자 예비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전원주택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하게 짐을 나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있어야 할 시부모님은 없고 몇 명의 모르는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여성분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은 청소 시간인데. 저기, 여기 집주인은 어디 계세요? 제가 여기 집주인인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와서 지내다가 갔거든요. 아, 혹시 가족 단위로 묵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나가기로 하셨어요. 그게 무슨... 여기 제가 관리하는 레지던스예요. 그분들은 장기 투숙을 원하셔서 제가 월세 단위로 받았고요. 아마 짐 가지러 곧 오실 건데 만나야 하실 거면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가 숙박업소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관리하시면서 방 내어주는 형식인 거예요? 가뜩이나 여기 묵고 있던 가족한테 밀린 방세도 못 받아서 화날 지경이니까 더 볼일 없으면 나가주세요. 제가 예비시댁이라고 믿고 있었던 곳은 알고 보니 잠시 빌린 집이었던 거예요. 요즘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집 빌려주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 집도 그런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속았던 거예요. 그 집안에는 제가 선물로 드렸던 장식품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넣고 있었어요. 청소가 되어가고 있는 집의 풍경을 보니 세상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대문 앞에서 비친 경악할 광경에 잠시 멍해졌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런 사실들을 모른 채로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부모와 예비신랑이었죠.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후미진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예비신랑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짐 빼도 되는 거니? 갑자기 며느리가 온다고 하면 어쩌려고? 걔한테는 그냥 부모님 이민 갔다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말만 좀 조심해줘. 걔도 우리가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아, 이제 결혼하면 노후 즐기러 해외 갔다고 말 맞추자고. 그래, 뭐 아들이 잘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근데 소희한테는 헤어지 정말 잘했어? 만약에 걔가 너 다른 여자랑 결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해? 워낙 순진하고 멍청한 애라서 그런 맘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 그건 걱정하지 마. 이미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나저나 아들, 우리 돈이 좀 모자란데 숙박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뚝 떨어진 찰나라서. 좀만 기다려. 결혼하면 다달이 보내줄게.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호강시켜줘야지.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잘 좀 부탁해. 내가 잘 살아야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소희도 꽤 괜찮았는데 아버지가 의사에다가 집안에 돈도 많았다며 애가 착하기도 하고 며느리감으로도 그런 애가 딱인 것 같은데 지연이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잖아. 너무 차이가 심한 결혼이라 조심스럽네. 내 일생일대의 순간이야. 지연이 만난 순간부터 다른 여자는 보이지도 않았어. 나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기회 없을걸? 소희 같은 애들은 맘만 먹으면 만날 수 있다고. 그런데 지연이는 달라. 놓치면 끝이야. 엄마도 아들 덕에 호강하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는 반드시 남들보다 앞서 나갈 거야. 두고 봐. 비록 어린 시절에는 남들보다 뒤처진 인생을 살았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알고 보니 저희 예비신랑은 가면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결혼 자금을 넉넉히 모아놨고 부모님이 충분히 지원해 주실 거라는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꼴랑 300만 원만 주고 나가 떨어지라고 했겠죠. 그래놓고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소개팅을 해서 재빨리 환승을 해버린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 정말. 어쩐지 결혼 준비 막판에는 항상 바쁘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건 전부 핑계였고 여자를 만나러 다니며 이리저리 저울질을 하느라 바빴겠죠. 그리고 저보다 훨씬 환경이 낫다고 판단한 여자에게 장가를 가기로 마음먹었나 봅니다. 그 실체를 알고 나서 허무하긴 했지만 어쩌면 조상신이 날 도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안에 시집을 갔으면 아마 고생길이 활짝 열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 성격에 쉽게 이혼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을 것 같네요. 집에 돌아오면서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그놈에게 연락이 왔어요.
잠깐 나올 수 있어? 할 말이 있어서. 왜? 연락하지 말라며. 그래도 정리는 제대로 해야지. 용건만 말해. 내가 기념일 때 선물한 목걸이 있잖아. 그거 다시 주면 안 될까? 그래, 알겠어. 진짜? 고마워. 집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가지고 나와. 그놈은 끝까지 선물한 것조차 찌질하게 받아내더라고요. 어차피 버리려고 했던 목걸이였는데 그냥 주고 말자 싶어서 들고 나갔어요. 나름 미안했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잘 살아. 나 같은 놈 더 이상 만나지 말고. 그래도 너랑 함께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 마음이 안 맞았던 것뿐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자. 너 같은 놈 절대 안 만날 거야. 고마워, 헤어져줘서. 어? 너랑 파월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진짜 고맙다. 그래. 나도 여태껏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마웠어. 그래도 괜찮아 보이니 다행이네. 신경 많이 쓰였거든. 앞으로 잘 살아.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자, 깔끔하게. 나도 너가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그렇게 저는 쾌재를 부르며 파혼했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미련도 없었어요. 물론 그놈에게 내어준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까웠지만 나는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을 구제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파혼했다고 연락을 돌리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나니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며 잘 선택했다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으면 된 거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련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때려치우고부터 뷰티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도 젊을 때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려들었어요. 큰 실패가 몇 번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결국 운때가 잘 맞았는지 나름대로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고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네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저에게 파혼을 요구했던 그놈이었죠. 번호를 지은 지 오래라서 모르는 번호라 무심결에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나야. 오랜만이지? 누구세요? 내 번호 지웠구나. 나 성철이야. 아, 무슨 일인데?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사업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 축하해. 예전부터 하고 싶어 했잖아. 할 말 없으면 끊을까? 내가 좀 바빠서. 잠깐만. 혹시 시간 돼? 나 지금 네 회사 앞인데 잠깐만 시간 좀 내주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부탁이야. 물론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너랑 헤어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너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소희 정말 멋있어졌다. 진짜 대표님 같네. 근데 너 결혼한 거 아니었어? 부잣집 여자한테 장가 갔다는 소식 들은 거 같은데? 그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 성격이 너무 안 맞더라고. 그래? 그랬구나. 너한테 찾아온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야. 그때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던 것 같아서 미안해. 사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을 텐데. 난 여전히 매일 너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거든. 벌써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뭐 사과할 필요 없어. 나는 다 잊었으니까. 혹시 남자친구 있어? 그거 왜 묻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는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거든? 물론 그때 내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건 맞지만 철이 없었고 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어. 방황하고 다시 혼자가 되어보니 알겠더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사람은 너야.
너도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연애 해봤을 거 아니야. 나도 그랬는데 결국에는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결국에 만날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나는 너가 진짜로 내 마지막 여자였으면 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랑 다시 만나줄 수 있어? 이번에는 내가 진짜 잘할 자신이 있어서 그래. 그때 맺지 못했던 마무리를 지금 다시 끝맺음하고 싶어. 우리 결혼 다시 이어나가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나 만나는 동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저울질한 적 있어? 맹세코 없어. 다만 너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은 있고 너를 잊기 위해서 결혼을 서둘렀던 것뿐이야. 하지만 너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갈라서자고 했어. 너랑 만나면서 동시에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믿어줘. 뻔뻔하게 제 앞에서 거짓말을 내뱉더라고요. 이 인간은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대로구나 싶더라고요. 아마도 전 부인에게 모든 걸 탄로나 이혼을 당했겠죠. 저도 귀가 있는데 그런 소문은 금방 귀에 들어오거든요. 문득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놈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나도 그때 파혼한 이후로 주고 그리워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은 도저히 못 만나겠더라. 그치? 나도 그래. 역시 우리가 운명의 삭대라니까. 이럴 거면 진작 너한테 연락할 걸 그랬어. 그놈은 제 속내도 모른 채 신나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급한지 며칠 후에는 결혼을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잖아. 우리 얼른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어때? 더 이상 연애를 길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 그러자. 알았어. 그럼 내가 좀 알아볼게. 근데 어머니 아버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이민을 가셨어. 갑자기 이민? 한국은 너무 좋다면서 이제 남은 동안은 미국에서 사시겠대. 그럼 하시던 사업은? 나한테 차근차근 물려주고 계셔. 나는 회사 다니면서 일 배우는 중이고. 서류 작업이 좀 오래 걸리네. 그렇구나. 그럼 못 뵙는 거야? 그거야 뭐 결혼식 올릴 때 봐도 되는 거고. 어차피 상견례도 한 적이 있고 다 생략하면 그만이지 뭐. 그나저나 결혼 자금 관련 어떻게 할까? 이번에도 내가 하는 게 낫겠지? 내가 할게. 자기가 할 줄 알아? 이래봬도 사업이 몇 년 차인데 그 정도 관리는 이제는 내가 더 잘할걸? 일단 자기가 나한테 결혼 자금을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어차피 자기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잖아. 아무래도 사업하는 내가 좀 더 시간이 남기도 하니까. 아무튼 결혼 준비까지는 내가 처리하고 결혼하고 나서 전반적인 돈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게 어때? 내가 가진 재산 전부 자기가 관리해줘. 꼼꼼하게 잘할 것 같아. 그래, 그게 좋겠네. 아, 그리고 집은 내가 마련한 집에서 신혼 시작하는 건 어때? 둘이 살기에 충분히 넓은 평수 같은데. 나야 너무 좋지. 굳이 신혼집 보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 자기가 우리 회사 업무도 좀 봐줘. 물론 바쁘겠지만 요즘 워낙 내가 바빠서 말이야. 믿고 마켓 사람이 필요한데 영 찾기가 힘들더라고. 당연히 내가 봐줘야지. 나만 믿어. 이제 자기 업무는 내가 다 봐줄게. 역시 자기가 있으니 든든하네. 본인의 실체를 전부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결국 며칠 후에 그놈은 저에게 결혼 자금을 하자며 돈을 보내줬고 저는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계산해보니 얼추 그때 제가 받아야 될 돈과 비슷하더라고요. 꿔준 돈 다시 받는 셈치고 완전히 연락을 차단해버리니까 그쪽에서는 당황을 했는지 제 회사로 전화까지 했더라고요. 하도 귀찮게 오길래 한번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왜 내 전화 안 받아?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야? 미안한데 결혼은 어떤 일로 해?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말 못 알아들어? 파혼하자고. 그럼 내 돈은? 네 돈이라니. 내가 얼마 전에 입금한 돈 있잖아. 그걸 어쨌냐고. 그거 이미 써버렸는데? 위약금 무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게 말이 돼? 가만 보니까
너 예전에 내가 했던 거 복수한 모양인데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나 원래 치사한 사람인 거 이제 알았어? 이제 서로 주고받을 거 다 끝난 거 같은데 다시는 연락하지 마. 끊기만 해봐. 귀찮게 굴지 말고 나한테서 떨어져, 거지 같은 게.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하더라고요. 몇 년간 쌓아뒀던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살다 보니 이렇게 통쾌한 날이 오기도 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놈은 이혼하고 나서도 저울질했을 게 분명했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누가 더 괜찮은 거 둘러보다가 제가 레이더망에 걸려들었겠죠. 멍청하고 순진했던 저를 떠올리며 찾았겠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놈은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퇴근하려고 나가니까 바로 쫓아오더라고요. 소야, 다시 생각해봐.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때는 너도 이미 다 용서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때 너한테 막말한 건 진짜 사과할게. 진심이 아니었어. 미안해. 하지만 사람 마음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이미 너한테 마음이 떠났는걸? 그럼 돈이라도 돌려줘. 나름 나한테는 중요한 비상금이었다고. 돈 많은 거 아니었어? 아, 레지던트 숙박비 내느라 돈이 다 써버렸나? 뭐라고? 부잣집 행세를 하고 싶었으면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지. 금방 듣게 거짓말을 왜 해?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 안 들어? 아무리 돈 많은 집에 장가가고 싶어도 그렇지 그거 사기 얘기인 거 몰라?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소희는 순진하고 멍청한 애라서 버리기 쉽고 지연이는 일생일대 여자로 가지 않았어? 그런 여자를 다시 만나면 되지 뭘 나한테 다시 찾아오고 그래. 이제는 내가 놓치기 싫은 일생일대 여자가 되었나 보지? 소희야,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배신한 적도 없어. 내 친구가 너 소개팅한 걸 본 그날 진작 파혼을 했어야 했어. 아니, 애초에 너랑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할 뻔한 거 겨우 구제됐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돌아가겠니? 난 오히려 그때 네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부탁이야. 돈과 명예가 그렇게 좋아? 그러면 네가 그걸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찌질하게 남의 인생에 기생해서 콩고물 얻어먹지 말고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보라고.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여태껏 나한테 했던 거짓말들 전부 모아서 주변에 소문내면 어떨 것 같아? 남의 집을 부모님 집이라고 속여가며 장가가려고 했던 네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회사 게시판에 올리면 네 인생 폭삭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네가 가진 무기가 많겠니? 아니면 내가 가진 무기가 많겠니? 너랑 나랑 싸우면 사기꾼이 더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 결혼식 앞두고 다른 여자 소개받고 결혼식 3일 전에 파혼 요구한 채로 다른 여자한테 환승하는 놈을 인간으로 봐줄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입만 놀리면 너는 끝난 인상이란 뜻이야. 그랬더니 그놈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놓고 헤어지기 직전에는 저에게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있잖아. 소문내지 말아주라.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그래도 우리 추억은 많았잖아. 그렇게 그놈은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며 유유히 사라졌고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네요. 소문내지 말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이미 많은 주변인들이 그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저만 그놈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랑에 푹 빠졌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안 좋은 말을 해도 그냥 흘려넘겼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네요. 아무튼 후일담을 말씀드리자면 몇 년 후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희생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동안 고생도 하고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일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내년쯤에 조심스레 임신을 준비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제 과거 파혼 사실도 알고 있어요. 연애 시절 그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진심으로 위로하고 다독여주던 사람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남편에게 그저 감사의 따름입니다. 저에게 파혼을 통보했던 그놈은 아직도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잘난 거 하나 없는 놈이었는데 제가 왜 주눅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놈이 저에게 했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거겠죠. 여전히 어디선가 누군가를 꼬시고 있을 게 분명해요. 부디 속아 넘어가는 여자가 없길 바랍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실상 벗겨보면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생의 통찰력은 오로지 경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그때의 파혼으로 인해 악착같이 해보고 싶던 사업도 해보고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 어쩌면 그때의 아픔이 제 인생을 살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아픈 거 시련이 와도 긍정적으로 넘겨보려고 해요. 모든 건 다 이유가 있고 교훈이 있는 법이니까요. 만약 이곳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명심하세요.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면 과감하게 멈출 줄도 알아야 해요. 그걸 그냥 넘겼다가는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누가 대신 살아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그때는 파혼이 죽기보다 더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때 파혼을 안 했으면 정말 내 인생 완전히 망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